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어, 이제 첫 주차에 이 과목을 소개하고 배경 지식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요 시간을 이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음, 이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학교 서버에 직접 올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올리는 게 힘들고 올리는 게 힘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제가 직접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링크를 사이버 캠퍼스 각 주차 강의 그 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과 똑같이 그냥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매주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학교 서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좀 수월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당분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집입니다. 집에서 어,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집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제 인생 선배분들은 아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딴 얘기는 대충 줄이고,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더 붙이고 이 1주차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날짜를 그냥 최대한 넉넉하게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이 과목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 통상정책의 두 가지 큰 조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혹은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인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의 폭을 넓힌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이제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통상정책 이슈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제 이것이 세 번째 목표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은 공부를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오신 분들이고, 대학원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런 수업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스킬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영감을 끊임없이 찾아내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논문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이 과목에 필요한 몇 가지 지식이 있어요. 아마 처음 한 달은 큰 배경 지식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리고, 지난 2, 300년간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국제무역에서 발생한 갈등들, 그리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떤 공통적인 어, 정책과
어떤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정책의 성격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것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처음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툴을 이용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정책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경제학적인 지식들은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에 주로 사용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크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저도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해야 될지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역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상계열의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은 중급 미시경제학, 중급 거시경제학, 인터미디엇 마이크로 앤 매크로 이코노믹스 정도까지만 요구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만 더 깊게 들어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지식 정도면 대학원 수업을 거뜬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제학 원론조차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중급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자료실에 중급 미시경제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PT 파일을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강의하는 학부 중급 미시경제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이에요. 그 PT 자료를 우선 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올려드린 이유는 이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만으로는 너무 좀 그 내용을 다 집약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학 원론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뭐고 시장 균형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우생과 생산자 우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의 면적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계속 경제학만을 사용을 할 건데 가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시한데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시경제학, 중급 미시경제학의 지식들이 조금씩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개념들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조차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이죠.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 선택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경제학자들은 이 소비자들이 항상 어떤 특정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라는 고민이에요. 소비자들은 어떨 때 더 행복해질까요? 더 많이 소비할 때 행복해진다 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가정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가정이죠. 그렇다면은 즉 소비자의 행복의 크기는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마 주어지게 될 텐데 굉장히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관찰할 수 없고 소비자 개인만이 느끼는 굉장히 주관적인 행복의 크기죠. 근데 소비자 개인인 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소비를 했을 때 나의 행복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했을 때 나의 행복이 비슷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주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빵과 우유를 하나씩 먹었을 때 어떤 특정한 행복을 느끼겠죠. 저는 빵을 좋아하는 빵순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빵이랑 오렌지 주스를 먹어도 행복합니다. 근데 우유랑 오렌지 주스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잖아요. 근데 가끔 김밥 한 줄이랑 김밥 아시나요? 김밥 한국 음식입니다. 김밥 한 줄과 오렌지 주스를 먹어도 뭐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저한테는 그게 똑같은 행복이에요. 즉 저에게 똑같은 크기의 행복 혹은 똑같은 크기의 어떤 만족도를 주는 다양한 소비 조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양한 소비 조합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즉 무차별 곡선이라는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저에게 주관적인 똑같은 만족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단 두 개의 재화만이, 단 두 개의 물건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물건을 더 소비하기 위해선 다른 하나의 물건을 조금 덜 소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내가 이 제품, 하나의 제품을 소비하는데 얻는 저의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다른 제품을 포기해야 되는 비용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즉 내가 무언가를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다른 재화를 포기함으로써 잃는 비용으로 측정이 되고, 그것은 바로 한 재화의 가치는 다른 재화의 가치로 상대적인 크기로 반드시 측정이 된다는 것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리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자료실에 PT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의 재산이 제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소비자들은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재산은 불행히도 무한대로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만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소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비자 선택 문제예요. 주어진 재산을 고려해서 최대한 나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소비 조합을 잘 찾아낸다. 이것이 소비자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 복잡한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중급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동영상을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파란색 선은 예산 제약선이에요. 즉 예산 제약선은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시장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두 재화 간의 상대 가치를 나타냅니다. 즉 시장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파란색인 예산 제약식이고, 이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죠. 그쵸? 직선의 기울기는 그 어디에서 측정해도 일정합니다. 제가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즉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이것이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죠. 마우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최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측정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여기서 측정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직선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장 가격은 항상 일정해요.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는 항상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이 분홍색 무차별 곡선상의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서의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와
여기서의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기울기 값이 다르잖아요. 즉, 이 부분에서는 피자를 더 많이 소비를 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브리또를 더 많이 소비를 해요. 즉,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 피자, 가로축에 있는 피자를 더 한 단위, 한계적으로 소비하는데 내가 얻는 효용의 크기를 브리또를 한 단위 덜 소비함으로써 잃는 한계 효용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때문에 그래프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예요. 이것을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혹은 MRS 혹은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분홍색 무차별 곡선상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는 내가 어떤 재화를 한 단위도 소비하는데 얻는 상대적인 내 주관적인 효용의 크기는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의 어떤 효용의 크기, 그걸 잃는 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이잖아요. 그 기회비용의 크기 간의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 상대적인 내가 측정하는 재화의 크기가 요 알파벳 E 점에서 시장 가격, 시장에서 측정되는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 여기서는 PB분의 PZ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와 일치할 때 나는 비로소 소비를 하겠죠. 다른 모든 점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소비자 혹은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생산자 혹은 판매자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산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한 생산자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조합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즉, 피자와 브리또만 있는 세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자에 좀 더 자신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생산자라면 브리또를 조금 덜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브리또가 잘 팔려요. 그래서 브리또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면 피자의 생산량을 줄여야 할 겁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진 자원, 노동력 혹은 자본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 이 두 재화의 생산량을 잘 조절해서 최적의 생산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또 생산자로서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 생산 가능 곡선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무차별 곡선, 그리고 시장에서 주어지는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격, 이 세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볼까요? 바로 요 A라는 점이 되겠죠. 이 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상에서 존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존재하는 두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나죠. 그것과 검은색 선으로 주어지는 시장에서의 상대 가격, 보면 기울기가 아예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시장에서 주어지는 상대 가격,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굵은 파란색 선으로 표현된 생산 가능 곡선에서 주어지는 두 재화 간의 이 사람이 투입함으로 두 재화의 어떤 조합의 어떤 이 비율, 이 사람이 생산자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제품을 이만큼 팔면 다른 제품을 이만큼 줄일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두 재화 간의 가치의 비율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울기, 그게 오직 A점에서만 완벽하게 다 일치합니다. 즉 A점에서 이 시장은 균형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때 균형 공급량 혹은 균형 거래량은 캔디는 80,
그리고 파이어우드, 땔감은 50개가 되겠네요. 즉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배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한 시장 균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개념들을 사용해서 시장의 균형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좋고요.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살짝 리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제무역 이론에서도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각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리카르도, 클래시컬 트레이드 띠어리죠. 리카르도 이론과 그것을 조금 발전시킨 헥시올린 모형, 두 가지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국제무역 이론입니다. 국제무역 연구 과목이었나요? 그거 저랑 같이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테니까 아주 자신 있어 하실 것이고, 굳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부 수준의 국제무역론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이 과목을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리카르도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비교 우위가 교역으로부터의 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두 개의 재화를 만드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는 오직 노동력 하나라고 가정한 2x2x1 모형일 경우, 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 이것이 기회비용이죠. 이 기회비용이 작은 국가라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의 생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재화를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면 반드시 소비 수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으로부터의 이득이다 라는 것이 이제 리카르도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괜히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프랭크와 로즈라는 두 섬나라에 사는, 두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기랑 감자만 먹는데요. 아주 단순하고 재미없는 삶이죠. 저는 고기와 감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고기와 감자가 모두 필요한가 봐요. 프랭크보다 로즈가 고기의 생산량과 감자의 생산량 모두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즈는 프랭크에 대해서 고기와 감자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 absolute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리카르도는 절대 우위는 교역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프랭크는 고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감자 4단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로즈는 고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감자 2단위만 포기하면 돼요. 고기 생산에 있어서는 로즈가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고기 생산에 있어서 로즈는 프랭크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프랭크는 반대로 감자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를 4분의 1 단위만 포기하면 되지만 로즈는 감자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를 2분의 1 단위나 포기해야 됩니다. 때문에 프랭크는 감자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랭크와 로즈는 각자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특화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랭크는 감자만 생산했고요. 로즈는 고기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감자 생산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생산은 프랭크는 감자 32개, 고기는 빵, 로즈는 고기 생산을 좀 늘리고 감자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고기와 감자를 가지고 프랭크와 로즈는 중립국인 무인도에서 만나서 거래 가격을 흥정을 합니다. 거래 가격은 고기 하나당 감자 3개래요. 모든 랜덤한 가격이 교육으로부터의 이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리카르도 이론의 핵심입니다. 즉 프랭크와 로즈가 각자 가지고 있는 고기와 감자 간의 기회비용 비율이 있어요. 고기 하나당 감자 4개 혹은 고기 하나당 감자 2개. 즉 2개와 4개 사이에 어떤 값이 반드시 거래 가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와 로즈는 고기 하나당 감자 3개, 3은 2와 4 사이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고받기로 물물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프랭크는 고기 5온스를 받고 감자 15온스를 내주었으니 최종적인 소비 수준은 고기 5온스, 감자 17온스가 됩니다. 거래가 없었던, 즉 폐쇄 경제에서의 프랭크의 생산과 소비는 고기 4온스, 감자 16온스였어요. 비교해볼까요? 프랭크는 특화를 하고 국제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소비 수준이 고기 한 단위 그리고 감자 한 단위 증가했습니다. 로즈도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을 했을 경우 고기와 감자의 최종적인 소비 수준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교역으로부터의 이득입니다. 아주 재밌고 간단한 일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랭크와 로즈는 이 국제 무역을 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생산 기술, 노동 투입량, 그 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프랭크와 로즈는 따로 노력을 더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단순히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를 해서 국제무역을 하는 것만으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리카르도 이론입니다. 이분이 리카르도래요. 굉장히 똑똑하게 생기셨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고 코도 오똑하고 후대에까지 이름을 떨칠 만한 굉장히 좋은 관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탈모기가 있지만 이 정도야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카르도 모형만큼 중요한 이론이 바로 핵쇼올린 이론이죠. 핵쇼올린 이론은 리카르도 이론을 좀 발전시킨 겁니다. 리카르도 모형이 노동이라는 오직 하나의 생산 요소만을 가정했다면 핵쇼올린 이론은 여기에 더해서 자본이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더해서 2개의 국가, 2개의 제품, 재화, 그리고 2개의 생산 요소 2x2x2 모형을 가정합니다. 핵쇼올린 모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즉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 자본 비율이, 즉 노동을 자본으로 나누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노동 자본 대비 노동이 상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본 대비 노동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를 노동 풍부국이라고 하고, 자본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를 자본 풍부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노동 풍부국과 자본 풍부국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재화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와 자본 집약적인 재화로 구분이 됩니다. 노동 집약적인 재화는 어떤 제품이든지 공히 노동과 자본이 다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는 비율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높으면 그것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가 되고, 자본 비율이 높으면 그것은 이제 자본 집약적인 재화가 되는 거죠. 핵쇼올린 모형을 간단히 말하면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재화에 특화해서 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할 경우 교역으로부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노동 풍부국의 경우 노동을 한 단위 더 사용하는 한계적인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즉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싼 값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핵쇼올린 모형으로부터 파생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라는 것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만약에 두 국가가 완벽한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어떤 국가는 노동 풍부이고 어떤 국가는 뭐 자본 풍부이겠죠. 두 국가가 핵쇼올린 모형에 의하면 두 국가는 오직 한 국가가 노동 풍부이고 다른 한 국가가 자본 풍부의 경우에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럴 경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두 국가 간의 부존 생산 요소와 부존 자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산 요소 가격은 균등하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요 아이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아이폰은 많은 국가에서 많은 국가의 어떤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 팍스콘의 노동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자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이 완성된 제품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에 투입된 여러 가지 노동력 그리고 자본이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기술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사람의 노동력이 이 물건에 담겨서 넘어간다는 거죠. 때문에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이 제품이 한국에서 팔리든 중국에서 팔리든 미국에서 팔리든 똑같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이고 이 제품이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은 이 제품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동등하게 맞춰진다는 얘기겠죠. 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모든 국가에서 동등하게 맞춰진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고요.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즉 관세라는 것은 수입, 예를 들어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라는 것은 수입 재화의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정책이에요. 때문에 관세가 붙은 수입 재화는 국내로 이제 관세가 붙어서 들어올 때 가격이 상승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수입은 어떤 재화가 수입을 하나요? 노동 풍부의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비교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적은 노동 풍부에서는 자본에 대한 비율이 아마 적을 텐데 자본에 대한 요소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풍부한 노동력, 노동 풍부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할 텐데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 관세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이 두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국제무역연구2에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좌측에 있는 요 그림은 폐쇄경제, 폐쇄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두 국가가 자유무역을 실시했을 때 내용입니다. 만약에 두 국가가 서로 교육을 하지 않고 폐쇄경제 하에 있다면 두 국가는 각기 서로 상이한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말은 즉 요 A 프라임 점에서의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과 A 점에서의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이 서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요 낮은 좀 기울기 낮은 이 생산 가능 곡선은 1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거를? 편서두고 이 파란색 요 생산 가능 곡선은 2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2국은
A 프라임점에서 시장 균형을 찾고요. 1국은 A점에서 시장 균형을 찾는데 이 A 프라임점과 A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서로 상이합니다. 폐쇄 경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국가가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은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이 두 국가 간에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시장 가격선을 가지게 되고요. 이 점과 만나게 되는 B 프라임점, 그리고 B점에서 두 국가는 생산을 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교환해서 바로 이 E점에서 최종적인 소비를 하게 되죠. 이 E점은 요 A점이나 A 프라임점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국은 YJ에 대한 생산을 늘렸고요. 1국은 A점에서 B점으로 생산점을 옮겼으니까 XJ에 특화를 했네요. 즉 1국은 XJ에 대한 비교율을 가지고 있고 2국은 YJ에 대한 비교율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을 2국은 B'만큼 1국은 B만큼 한 다음에 서로 물물 교환을 한 거죠. 핵시올린 모형을 아주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크게 지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수업의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 최대한 낮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이제 충남대에 오셔서 이 수업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실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어가 서툰 석사과정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난이도를 많이 낮출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 지금 집에 계시겠죠, 아마? 집에서 한번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노력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PT 파일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포괄하는 통상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계속 챙기시고요. 물 많이 드시래요. 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 많이 먹고 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 빨리 가시고요. 건강이 최선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